일본이 42년간 8천억 엔을 쏟아부어 만든 방제 매뉴얼 32,000페이지. 세계가 인정한 재난 대응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시스템을 단 한 가지로 무너뜨렸습니다. 후쿠시마 때 72시간 동안 매뉴얼이 멈춘 일본. 같은 순간 매뉴얼 없이 먼저 움직인 한국. 일본 총무성이 35년 만에 인정했습니다. 우리 매뉴얼이 부끄럽습니다. 코로나 검사 체계 확대에 47일 걸린 일본. 단 7일 만에 세계 최초 드라이브 스루를 가동한 한국. 시스템의 나라 일본이 국민의 나라 한국에 무릎 꿇은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도쿄 치요다구 국립정책연구원 4층 세미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15명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죠. 형광등 아래 긴 원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로 각자의 서류 묶음과 텀블러가 가지런히 정렬돼 있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천장에서 조용히 내려오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이미 차갑지 않았습니다. 뜨거웠죠. 저는 모리타 시니치입니다. 총무성 자치행정국에서 35년을 보냈고 그중 절반은 재난 현장에서 보냈습니다. 한신 대지진 때는 효고현 현지 대책본부에 파견됐고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때는 중앙과 지방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 일본이 흔들릴 때마다 매뉴얼을 펼치는 사람이었죠. 3년 전 퇴임했고 지금은 게이오대 정책대학원에서 객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내각부 방제 담당 심의관실에서 직접 요청한 비공개 세미나였습니다. 주제는 동아시아 위기 대응 비교 분석이었죠. 참석자 명단을 훑어봤습니다. 내각부 방제 담당 심의관 오타 마사이코, 총무성 현직 과장 하야카와 토시유키, 소방청 위기관리과장 나카무라 케이스케, 자위대 방제연락관 사사키 히로시, 방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케다 유미, 효고현 방제국장 야마구치 다이스케, 전 후쿠시마현 부지사 다나카 아키라, 그리고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온 실무 관료 8명. 일본 방제행정의 핵심 인물들이 한 테이블에 모인 겁니다. 저는 준비해 온 노트북을 열지 않았습니다. 슬라이드도 없었고 핸드아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일어섰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볼펜을 돌리던 사사키가 손을 멈췄고 서류를 넘기던 나카무라가 고개를 들었죠. 여러분, 일본 방제 행정 매뉴얼은 총 몇 페이지입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야카와가 먼저 입을 열었죠. 국가 방제 기본 계획만 32,000페이지입니다. 지자체별 세부 매뉴얼까지 합치면 그 3배는 될 겁니다. 자부심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당연하죠. 일본의 방제 매뉴얼은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정교함을 자랑합니다. 연간 1200회가 넘는 방제 훈련, 73개 광역 지자체의 매뉴얼 통일 시스템. 이 체계를 구축하는데 42년이 걸렸고 투입된 예산만 8천억 엔이 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32,000페이지. 세계 최고 수준의 방제 매뉴얼입니다. 그리고 한 박자 쉬었습니다. 세미나실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였죠. 창밖으로 도쿄 시내의 빌딩 숲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35년간 이 매뉴얼과 함께 살아오면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15개의 시선이 저를 관통했습니다. 매뉴얼 32,000페이지가 한 나라, 국민의 본능 하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3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야카와의 볼펜이 탁 테이블 위에 내려놓아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나라가 어딥니까? 한국입니다. 세미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윙윙거렸죠. 나카무라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미간을 좁혔고 야마구치가 팔짱을 꼈습니다. 다나카는 고개를 돌려 옆 사람과 눈을 마주쳤죠. 오오타 심의관만 표정 변화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읽히지 않았습니다. 기대인지 실망인지 판단인지. 저는 이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35년 전 제 모습이 지금 이 사람들과 똑같았으니까요. 하야카와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의자를 뒤로 빼며 팔짱을 꼈죠. 모리타 선생님,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총무성에서 35년을 근무하신 분이 퇴임 후 한국 컨설팅이라도 시작하신 겁니까? 세미나실, 여기저기서 작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야카와 옆에 앉은 와타나베가 입을 가리며 웃었고 스즈키는 고개를 숙여 서류를 보는 척했죠.
하지만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제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예상한 반응이었지만 직접 마주하니 등이 뜨거워지더군요. 나카무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방청 위기관리과장답게 단도직입적이었죠. 모리타 선생님, 저는 소방청에서 2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국제 방제 비교를 위해 28개국 시스템을 직접 분석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분석 대상 28개국 중 중위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 독일, 스위스, 미국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서류를 꺼내며 덧붙였죠. OECD 재난대응 지수에서 일본은 4위입니다. 한국은 15위였습니다. 시스템 정교함, 초동 대응 속도, 기관 간 연계, 모든 항목에서 일본이 앞서 있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야마구치가 끼어들었습니다. 효고현 방제국장, 한신 대지진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목소리에 무게가 실려 있었죠. 모리타 선생님, 저는 한신 대지진 때 효고에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알고 계시죠? 6,4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의 눈이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체육관에서 한 줄로 줄을 섰습니다. 물 한 병을 받기 위해 4시간을 기다리면서도 새치기 한 건 없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일본 시민의 질서를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뉴얼이 국민 본능에 졌다는 말씀이십니까?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야마구치의 말에는 이론이 아니라 경험이 실려 있었으니까요. 다나카도 가세했습니다. 전 후쿠시마현 부지사, 그 역시 현장을 직접 겪은 사람이었죠. 모리타 선생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재난 현장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직접 현장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다나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개 끄덕임에는 동의가 아니라 확인이 들어 있었죠. 현장을 모르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는 사사키가 군인 특유의 간결한 문장으로 말했습니다. 자위대 관점에서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재난 대응은 감정이 아닙니다. 시스템입니다. 지휘 체계, 자원 배분, 통신망, 후방 지원. 이 4가지가 갖춰져야 초동 72시간을 버틸 수 있습니다. 한국 국민의 본능이 아무리 대단해도 이 4가지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자위대 출신답게 반박이 아니라 진단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더 무거웠죠. 하야카와가 다시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웃음기가 빠져 있었습니다. 모리타 선생님, 불편하시겠지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방제 행정을 35년간 이끌어 오신 분이 퇴임 후에 일본 시스템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시면 이 자리에 계신 현직 분들이 어떤 기분이 되겠습니까? 이건 학술적 비교가 아닙니다. 모리타 선생님이 만드신 시스템을 모리타 선생님이 부정하는 겁니다. 등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하야카와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5년간 만들어 온 시스템을 내 입으로 부정하는 것. 그건 제 인생을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죠. 후지타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하야카와 과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시스템 대본능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마츠모토가 고개를 끄덕였고 코바야시도 동의한다는 듯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토는 팔짱을 낀 채 천장을 보고 있었고 시미즈는 텀블러 뚜껑을 돌리며 시선을 내렸죠. 15명 전원이 저와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원탁 한쪽에 혼자 앉아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유독 밝게 느껴졌고 에어컨 바람이 목덜미를 스치는 게 서늘하게 다가왔죠. 그때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케다 유미, 방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발언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펜을 들고 무언가를 적고 있었죠. 반박도 동의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적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죠. 여러분의 반론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나하나 맞는 말씀이십니다. 하야카와가 코웃음을 치려는 기색이었습니다. 그 전에 말을 이었죠. 다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해주십시오. 세미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신 대지진. 6,400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야마구치 국장님 말씀대로 시민들은 질서 있게 줄을 섰죠. 세계가 칭찬했습니다. 야마구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한국에서도 대형 참사가 있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입니다. 5층짜리 건물이 통째로 무너졌죠.
502명이 숨지고 937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의 초동 대응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구조 장비가 부족했고 지휘 체계가 엉켜 있었으며 구조 인력 배치가 늦었죠. 나카무라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의 차이 아닙니까? 일본은 시스템이 작동했고 한국은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시스템은 일본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나카무라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그런데 나카무라 과장님, 한 가지를 더 보셔야 합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직후 정부가 구조 체계를 가동하기도 전에 현장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인근 시민들이었습니다. 장갑 하나 없이 콘크리트 더미를 맨손으로 파기 시작한 겁니다. 세미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근처 식당 주인들은 가게 문을 닫고 밥을 지어 날랐습니다. 대학생들은 수업을 빠지고 달려왔습니다. 간호사들은 비번인데도 현장에 나타났죠. 정부가 공식 구조 인력을 투입하기까지 걸린 시간보다 시민들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이 더 빨랐습니다. 야마구치가 말했습니다. 모리타 선생님, 그건 그냥 혼란 속의 감정적 반응 아닙니까? 체계 없이 현장에 몰려들면 오히려 구조를 방해합니다. 방제의 기본입니다. 야마구치 국장님, 정확한 지적입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맨손으로 달려든 시민들 사이에서 자생적 질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역할이 나뉘었습니다. 힘센 사람들은 잔해를 치우고 여성들과 노인들은 부상자를 옮겼으며 학생들은 구조 인력에게 물과 음식을 전달하는 보급 라인을 자체적으로 만들었죠. 다나카가 팔짱을 풀었습니다. 아주 미세한 변화였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죠. 체계 없는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매뉴얼 없는 체계였습니다. 하야카와가 바로 받아쳤습니다. 모리타 선생님, 그건 하나의 사례입니다. 한 번의 사고에서 시민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한 걸 두고 국민의 본능이라고 일반화하시는 건 비약 아닙니까? 일본에서도 재난 현장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도운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야카와 과장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하야카와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죠. 자기 반론이 받아들여질 줄은 예상했겠지만 이렇게 빨리 인정할 줄은 몰랐던 겁니다. 한 번이라면 감정적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이라면 우연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세미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 패턴이 500년 동안 반복됐다면요. 세미나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하야카와의 표정이 굳었고 나카무라의 볼펜이 멈췄습니다. 한 번의 감정적 반응은 우연입니다. 두 번은 경향입니다. 하지만 500년간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는 반응은 우연도 경향도 아닙니다. 그건 시스템입니다. 매뉴얼에 적히지 않은 시스템. 국민의 몸속에 새겨진 시스템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에어컨이 한 번 꺼졌다 켜지는 소리가 세미나실 전체에 울렸죠. 오오타 심의관이 처음으로 움직였습니다. 서류를 내려놓고 안경을 벗어 닦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죠. 500년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심의관님. 500년입니다. 오오타가 안경을 다시 쓰며 말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그건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각도 아니었죠. 이 자리 최고의자의 허가였습니다. 세미나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비웃음에서 의문으로 아주 조금이지만 이케다가 여전히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펜을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었죠. 다른 사람들은 반박하느라 바빴지만 이케다는 듣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이 이야기는 영원히 묻힐 거라고. 제가 35년간 품어온 의문. 아버지가 남긴 한마디. 후쿠시마 체육관에서 잠 못 이루던 밤에 떠올랐던 한나라의 이미지. 하지만 그건 아직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죠. 여러분, 저도 처음엔 여러분과 같았습니다. 15명의 시선이 다시 저를 향했습니다. 35년 전 이 자리에서 선배들에게 일본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배웠고 그걸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의 질문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목소리가 잠시 갈라졌습니다. 물을 한 모금 더 마셨죠. 시스템이 멈추는 순간 우리 국민은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같은 순간 한국 국민은 무엇을 했는가? 하야카와가 입을 열려다가 멈췄습니다.
다나카가 팔짱을 다시 꼈고 나카무라는 펜을 내려놓았죠. 이제부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삼풍백화점은 시작일 뿐입니다. 창밖으로 도쿄 시내의 저녁 노을이 빌딩 유리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세미나는 이제 막 시작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날 제가 보여줄 증거들이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얼굴을 바꿔놓게 될 줄은요. 저는 원탁 위에 사진 한 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흑백이 아니었습니다. 컬러 사진이었죠. 하지만 사진 속 풍경은 흑백보다 더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은행 앞에 늘어선 줄이었습니다. 수백 미터가 넘는 줄. 사람들의 손에는 작은 보자기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죠. 이 사진이 어디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입니다. 외환위기 직후입니다. 나카무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IMF 사태 정도는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죠. 당시 한국은 국가 부도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고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졌으며 실업률이 치솟았죠. 하루아침에 평생 직장이라 믿었던 곳에서 짐을 싸야 했던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었습니다. 하야카와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무너진 건 구조적 문제 때문이었죠. 과잉 투자, 방만한 재벌 경영, 단기 외채 의존, 시스템 실패의 교과서적 사례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야카와 과장님 말씀대로 시스템 실패였습니다. 제가 인정하자 하야카와가 만족스러운 듯 등을 기댔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한 건 실패 이유입니다.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 줄은 은행에서 돈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줄이 아닙니다. 나카무라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금을 가져다 넣으려는 사람들의 줄입니다. 세미나실이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야카와의 등이 다시 곧게 펴졌죠. 한국에서는 금 모으기 운동이라는 것이 벌어졌습니다. 정부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공식 캠페인이 시작되기도 전에 시민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뉴스에서 외환위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은행과 수거 창구 앞에 줄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숫자를 읽었습니다. 미리 적어둔 메모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 숫자들은 이미 머릿속에 박혀 있었으니까요. 참여 인원 350만 명. 한국 전체 인구의 7%가 넘는 숫자입니다. 일본으로 치면 약 870만 명이 동시에 같은 행동을 한 겁니다. 사사키가 미간을 좁혔습니다. 군인은 숫자에 민감하죠. 모인 금의 총량 227톤. 국제 시세로 환산하면 약 21억 달러. 당시 한국 GDP 대비로 보면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나카무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모리타 선생님, 그건 일종의 국가적 패닉 반응 아닙니까?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공포 속에서 감정적으로 움직인 거죠. 정교한 시스템 대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나카무라 과장님,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세미나실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같은 시기 비슷한 경제 위기를 겪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입니다. 외환위기 당시 아르헨티나 시민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달러를 인출한 겁니다. 자산을 해외로 빼돌린 겁니다. 자국 통화를 믿지 못하니까요. 부유층부터 중산층까지 줄을 서서 돈을 빼갔고 은행 시스템이 마비됐습니다. 정부는 예금 동결 조치를 내렸고 그 결과 시위와 약탈이 전국으로 번졌죠. 저는 다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에서도 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줄은 빼는 줄이 아니라 넣는 줄이었습니다. 결혼 반지를 빼서 가져온 부부가 있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메달을 들고 왔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돼지, 저금통을 안고 줄을 섰습니다. 야마구치가 팔짱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죠. 아르헨티나는 빼는 줄이었고 한국은 넣는 줄이었습니다. 같은 위기, 같은 공포, 같은 절박함. 그런데 줄의 방향이 정반대였습니다. 세미나실이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낮게 울렸죠. 나카무라 과장님 말씀대로 감정적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 반응의 방향이 왜 달랐는지 그 질문에는 감정이라는 단어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나카무라가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반박을 준비했지만 빈틈을 찾지 못한 듯한 표정이었죠. 그때 이케다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모리타 선생님,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이케다를 향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처음 발언하는 거였으니까요. 350만 명이 참여했다고 하셨는데
그건 정부 주도 캠페인 이후의 누적 수치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시작된 시점부터의 수치입니까?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핵심을 정확히 찌르는 질문이었죠. 처지 열흘은 완전히 자발적이었습니다. 정부가 공식 캠페인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수십만 명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생중계를 시작한 것도 시민들이 먼저 줄을 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케다가 메모를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일하기보다는 데이터를 기록하는 연구자의 습관이었죠. 하지만 나카무라는 이케다의 그 고개 끄덕임을 받고 미세하게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하야카와가 재빨리 분위기를 되돌렸습니다. 모리타 선생님, 인상적인 에피소드입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건 경제 위기에 대한 일회성 감정 반응입니다. 방제와는 다른 영역이에요. 재난 대응 시스템과 경제 위기 시의 시민 행동을 같은 선상에 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야카와 과장님, 그러면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는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야카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여러분, 금 모으기 운동이 한국 역사에서 처음이었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120년 전에 이미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두 번째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오래된 문서의 복사본이었죠. 20세기 초입니다. 당시 대한제국은 일본으로부터 막대한 차관을 빌리고 있었습니다. 빌린 금액은 1,300만 원. 당시 대한제국 1년 국가 예산과 맞먹는 규모였습니다. 나카무라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국채 상환 문제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겁니다. 이 빚을 갚지 못하면 일본이 그걸 빌미로 대한제국의 주권을 더 깊이 침탈할 수 있었습니다. 빚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망의 문제였던 겁니다. 사사키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정부가 해결할 문제 아닙니까? 국민 개인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었을 텐데요. 사사키 연락관님, 정확합니다. 법적 책임은 전혀 없었습니다. 갚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었고 갚아도 개인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없었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은 관망이었죠. 저는 잠시 멈추고 세미나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대구라는 도시에서 시작된 소식이 전국으로 퍼지자 사람들이 먼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성들은 담배를 끊고 그 돈을 모았습니다. 여성들은 비녀와 가락지를 빼서 내놓았습니다. 상인들은 가게 수익의 일부를 떼어냈고 학생들은 용돈을 모아 참여했죠. 야마구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애국심 교육의 결과 아닙니까? 당시 국권 침탈 위기 상황에서 교육과 선전이 강하게 작동했을 겁니다. 야마구치 국장님,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시기 식민지 압박을 받던 다른 나라들에서 민중이 자발적으로 국가 채무를 갚겠다고 나선 사례가 있습니까? 야마구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인도는 영국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프랑스 아래에 있었죠. 필리핀은 미국 아래에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형태의 자발적 경제 저항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야마구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이 떠오르지 않는 표정이었죠. 120년 전 국민이 국가의 빚을 대신 갚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120년 후 국민이 국가의 외환 위기를 금으로 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같은 나라에서 같은 구조의 행동이 120년 간격으로 반복된 겁니다. 세미나실이 조용했습니다. 하야카와조차 즉각적인 반박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 패턴은 경제에서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 번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혈액이 부족합니다. 라는 뉴스가 나오는 순간입니다. 다나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헌혈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재난 소식이 전해진 뒤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명령이 없습니다. 강제 동원도 없습니다. 금전적 보상도 없죠. 그런데 헌혈의 집 앞에 줄이 생깁니다. 재난 발생 4시간 이내에 전국 헌혈센터에 약 3만 명이 몰립니다. 나카무라가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아마 자기가 가진 데이터에서 비교 수치를 찾으려는 거였죠. 나카무라 과장님, 일본의 헌혈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나카무라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예약 기반 정기 헌혈 시스템입니다. 적십자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이 그렇습니다. 예약제이고 시스템으로 운영되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위기 신호가 뜨는 순간 예약 없이 수만 명이 자발적으로 몰려드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관찰됩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사진 옆에 메모를 하나 더 놓았습니다. 국채보상 운동, 금 모으기 운동, 헌혈. 이 세 가지를 나란히 놓으면 같은 구조가 보입니다. 이케다가 펜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국채보상은 돈보다 사람이 먼저 모였습니다. 금 모으기는 제도보다 국민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헌혈은 시스템보다 줄이 먼저 생겼습니다. 이케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모리타 선생님, 그러면 핵심은 속도라는 말씀이십니까? 시스템이 가동되기 전에 국민이 먼저 반응한다는 거죠? 이케다 연구원님, 정확합니다. 이케다의 옆에 앉은 스즈키가 이케다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동요의 시작이었죠. 하야카와가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에 조금 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모리타 선생님, 충분히 들었습니다. 인상적인 사례 모음입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국 시민사회의 특수성을 보여준 것일 뿐, 일본 방제 시스템이 열등하다는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야기는 시스템 대 본능이 아니라 시스템 대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하야카와의 반론에 나카무라, 야마구치, 다나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와타나베와 후지타도 마찬가지였죠. 아직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하야카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케다는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스즈키도요. 저는 속으로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아직 핵심 카드를 꺼내지 않았죠. 아버지 이야기도, 후쿠시마 이야기도.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를 먼저 해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자존심이 아니라 경험에 호소해야 했습니다. 하야카와 과장님, 시스템 대 시스템으로 비교하자는 말씀. 동의합니다. 하야카와가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순순히 프레임을 받아들일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러면 시스템이 완전히 멈춘 순간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스템이 가동 중일 때는 비교의 의미가 없으니까요. 진짜 시험은 시스템이 멈추는 순간에 치러집니다. 하야카와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어디로 가려는지 감을 잡은 듯 했죠.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세미나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논쟁의 온도가 내려가고 다른 종류의 긴장이 올라왔죠.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빌딩 숲 사이로 석양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렌지색 빛이 세미나실 창을 통해 원탁 한쪽을 비추고 있었죠. 제 아버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미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술적 논쟁의 분위기가 거치고 다른 종류의 공간이 열리는 느낌이었죠. 제 아버지는 모리타 게니치, 구 자치성 공무원이었습니다. 지금의 총무성 전신이죠. 아버지는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 한국행정 재건 자문단에 참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파견한 행정기술 지원팀이었죠. 오오타 심의관의 시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구 자치성 출신이라면 같은 뿌리였으니까요. 아버지가 한국에 간 건 전쟁 직후였습니다. 서울 시내는 건물이란 건물이 무너져 있었고 도로는 끊겨 있었으며 행정체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임무는 한국 지방자치 행정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걸 돕는 거였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에서 돌아온 뒤 어머니에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전해준 거죠.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미나실의 모든 볼펜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국가 없이도 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이다. 3초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0살 때였죠. 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일본의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은 감상적인 노인의 회고담처럼 들렸습니다. 야마구치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인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는 듯이요. 그래서 무시했습니다. 35년 동안요.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컵을 양손으로 잡았죠.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병실 침대에서 제 손을 잡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미나실의 에어컨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신이치, 너는 매뉴얼을 만드는 사람이 됐구나. 그런데 매뉴얼이 답이 아닌 순간이 반드시 온다. 그때 내가 한국에서 본 걸 떠올려라.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맞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그 말을 곱씹지 않았습니다. 바빴으니까요.
총무성 일이 항상 그렇듯 매뉴얼을 고치고 훈련을 점검하고 지자체를 감독하는 일에 묻혀 있었습니다. 이케다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티가 나지 않게 안경을 올려 닦았지만 저는 봤죠. 그런데 아버지의 말이 떠오른 순간이 있었습니다. 단 한 번. 그리고 그 한 번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다나카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하야카와도 팔짱을 풀었죠. 그 순간이 언제였는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세미나 씨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15명의 시선이 전부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10분 전까지 저를 조롱하고 반박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죠.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논쟁이 아니라 이야기를 듣는 공간이 된 거였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입니다. 세미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 방에 있는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야마구치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고 다나카의 눈이 잠시 어딘가를 응시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공식 보고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오오타 심의관이 안경을 벗어 닦았습니다. 이번에는 빠르지 않고 천천히요. 듣겠다는 의미였죠. 지진이 발생한 직후 저는 총무성 위기대책실에 있었습니다. 지진 발생 7분 만에 국가방재기 보험계획이 가동됐습니다. 매뉴얼대로였죠. 지자체 연락망 확인, 자위대 파견 요청, 피난소 개설 지시, 32,000페이지 속에 전부 들어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나카무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방청에서도 같은 프로세스가 가동됐을 테니까요. 하지만 쓰나미가 도달하고 원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매뉴얼을 펼쳤습니다. 원전 사고 대응 매뉴얼. 4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었습니다. 냉각수 공급 차단 시 대응 매뉴얼. 방사성 물질 누출 시 대피 구역 설정 매뉴얼. 전부 있었습니다. 하야카와가 긴장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원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서 복수의 원자로가 동시에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상황은 매뉴얼에 없었습니다. 세미나 씨의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400페이지를 넘기면서 해당하는 페이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동료가 다른 매뉴얼을 뒤지고 있었고 그 옆에서는 또 다른 매뉴얼을 열고 있었죠. 3명이 동시에 매뉴얼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가 위기대책실에서 가장 큰 소리였습니다. 다나카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도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후쿠시마 현장에서의 그 혼란을요. 찾지 못했습니다. 해당 페이지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한 박자 쉬었습니다. 32,000페이지 속에서 딱 한 페이지가 없었습니다. 가장 필요한 그 한 페이지가요. 하야카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롱도 자신감도 사라졌고 무언가를 떠올리는 얼굴이었죠. 아마 그도 당시를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야카와는 그때 총무성 사무관이었으니까요. 초동 대응이 지연됐습니다. 대피 구역 설정이 늦었고 정보 전달이 혼선을 빚었으며 현장과 중앙의 소통이 끊어지는 시간이 발생했습니다. 그 공백이 72시간이었습니다. 나카무라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72시간이요? 원전 1호기 수소 폭발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그 72시간 동안 매뉴얼은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거의 사라지고 도쿄의 빌딩들에 하나둘 불이 켜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세미나실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매뉴얼이 답이 아닌 순간이 반드시 온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메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다음 이야기가 가장 무거웠기 때문이었죠. 지진 발생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피난소를 시찰하러 체육관에 갔습니다. 수백 명의 주민들이 담요를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줄을 서서 배급을 받고 있었죠. 질서정연했습니다. 세계 언론이 칭찬한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야마구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한신대 같은 광경을 봤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줄을 보면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세미나실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구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이 올 때까지, 밥이 올 때까지, 담요가 올 때까지, 정보가 올 때까지, 누군가가 해결해 줄 때까지. 저는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그날 밤 체육관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뉴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해외 뉴스 채널이었습니다. 화면에 한국이 나왔습니다. 세미나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도 태풍 피해가 있었습니다. 규모는 일본보다 훨씬 작았지만 피해 지역이 있었죠. 그런데 화면에 비친 장면은 일본 체육관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그때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체육관 구석에서 작은 화면으로 봤던 그 영상을요. 한국 피해 현장에서 시민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삽을 들고 흙을 퍼내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를 장화를 신고 진흙탕을 걸으며 부서진 가구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들은 큰 솥에 밥을 짓고 있었고 대학생들은 트럭에서 물자를 내리고 있었죠. 지휘 체계도 없었고 배분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사람들이 자기가 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체육관에서 담요를 깔고 기다리는 사람들 사이에 앉아서 그 화면을 보는데 가슴이 이상해지더군요. 분명 우리 시스템이 더 정교하고 우리 매뉴얼이 더 두꺼운데 왜 저 사람들은 매뉴얼 없이 저렇게 움직이는 걸까? 이케다가 안경을 벗어 닦았습니다. 이번에는 숨기지 않았죠. 그리고 그 순간 아버지의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세미나실이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국가 없이도 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이다. 3초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의 숨소리만 미세하게 들렸죠. 야마구치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바꿔 말했습니다. 반박이 아니었습니다. 모리타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은 일본 시민의 질서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이 열등하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야마구치 국장님.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본 시민의 질서는 위대합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수준이죠. 그런데 그 질서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야마구치가 미간을 좁혔습니다.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입니다. 줄을 서려면 줄의 끝에서 무언가가 나와야 합니다. 물이든 밥이든 정보든. 하지만 시스템이 완전히 멈추면 줄의 끝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기다리는 사람은 계속 기다릴 뿐이죠. 야마구치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한신 대지진 때의 기억이 떠올랐을 겁니다. 체육관에서 아무것도 오지 않는 줄을 서서 기다리던 사람들의 표정이요. 한국 사람들은 줄의 끝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줄을 벗어나서 직접 가져옵니다. 그게 제가 35년간 연구한 두 나라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세미나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비웃음은 사라졌고 어색한 침묵이 자리를 잡았죠. 하야카와는 시선을 테이블 위에 고정한 채 움직이지 않았고 나카무라는 서류를 더 이상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케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리타 선생님, 후쿠시마 72시간 공백 이야기를 더 듣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정도 규모의 위기에서 국민이 실제로 시스템을 대체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스즈키가 이케다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지타도 시선을 내리깔던 것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죠. 마츠모토는 팔짱을 풀었고 코바야시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6명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야카와와 나카무라, 야마구치, 다나카, 사사키는 아직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와타나베와 이토, 시미즈는 중립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분위기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하야카와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카무라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모리타 선생님, 한국의 코로나 대응은 IT 기반 추적 시스템 덕분 아닙니까? K방역이라고 불린 것도 정부 시스템이 잘 작동했기 때문이죠. 오히려 시스템의 승리를 증명하는 사례 아닙니까? 나카무라 과장님, 정확한 지적입니다. K방역의 시스템은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한 건 시스템이 가동되기 전입니다. 나카무라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코로나가 한국에서 처음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 정부의 공식 대응 체계가 완전히 갖춰지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건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그 공백 기간에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하나 세웠습니다. 첫째, 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 전에 시민들이 먼저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뉴스를 본 시민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한 겁니다. 두 번째, 손가락을 세웠죠. 둘째, 확진자 동선이 공유되기 시작한 것도 시민이 먼저였습니다. 정부 공식 앱이 나오기 전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경고했습니다. 세 번째, 손가락. 셋째, 한국의 의료진과 간호사들은 정부의 파견 명령이 내려오기 전에 자원해서 대구로 향했습니다.
대구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었을 때 전국에서 의료 인력이 자발적으로 모여든 겁니다. 하야카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의료진이 파견됐습니다. 시스템에 의해서요. 맞습니다. 시스템에 의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시스템보다 먼저요. 하야카와의 입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검사소입니다. 사사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코로나 검사소를 만든 건 아시죠? 사사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시스템이 구상에서 실행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입니다. 나카무라가 미간을 좁혔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검사소 설치에는 장비 조달, 인력 배치, 안전 기준 설정, 폐기물 처리 동선까지 최소 한 달은 걸립니다. 나카무라 과장님, 일본 기준으로는요. 저는 비교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일본에서 PCR 검사 체계를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47일이었습니다. 결정까지 47일입니다. 실행은 더 걸렸죠. 나카무라의 볼펜이 서류 위에서 멈췄습니다. 한국은 7일 만에 세계 최초의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를 가동시켰고 그 뒤 2주 안에 전국으로 확산시켰습니다. 하루 검사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죠. 사사키가 물었습니다. 모리타 선생님, 그건 한국 정부의 결단이 빨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스템이 빠르게 작동한 거죠. 사사키 연락관님, 반은 맞고 반은 다릅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검사소의 아이디어는 정부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현장 의료진이 먼저 제안한 겁니다. 실행도 현장이 먼저 했습니다. 정부는 뒤따라갔죠. 사사키가 팔짱을 풀었습니다. 군인 특유의 경직된 자세가 살짝 풀린 거였죠. 47일 대 7일. 이 차이는 시스템의 우열이 아닙니다. 저는 세미나실을 둘러봤습니다. 시스템이 가동되기를 기다린 나라와 시스템이 가동되기 전에 이미 움직인 나라의 차이입니다. 세미나실이 조용했습니다. 더 이상 반박의 에너지가 아닌 다른 에너지가 흐르고 있었죠. 이케다가 스즈키에게 무언가를 속삭였고 스즈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지타가 서류를 넘기다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야마구치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과는 다른 목소리였죠. 모리타 선생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까지 보여주신 사례들이 경제 위기, 재난, 감염병이었습니다. 전부 위기 상황이에요. 그런데 위기가 아닌 평상시에도 한국 국민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합니까? 야마구치 국장님, 핵심적인 질문이십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다음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죠. 평화로운 시대에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래도 똑같이 작동한 사례. 야마구치 국장님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한 가지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영상 하나를 준비해 두었죠. 이 영상은 제가 직접 서울에 출장 갔을 때 촬영한 겁니다. 화면에 서울 광화문 광장이 떴습니다. 밤이었죠. 그런데 광장이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촛불 집회입니다. 세미나실의 공기가 다시 팽팽해졌습니다. 당시 한국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면서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매주 토요일이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매주 수백만 명이었죠. 영상 속에서 수백만의 촛불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도로를 가득 메운 사람들의 물결이 광화문에서 시청까지 이어지고 있었죠. 여러분, 이 영상에서 제가 주목한 건 촛불의 수가 아닙니다. 저는 영상을 멈추고 다음 사진으로 넘겼습니다. 집회가 끝난 다음 날 아침입니다. 사진 속 광화문 광장은 깨끗했습니다. 수백만이 모였던 자리에 쓰레기 하나 없었죠. 시민들이 자기가 서 있던 자리의 쓰레기를 직접 치우고 돌아갔습니다. 다나카가 사진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사전에 조직된 정리 인력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물론 자원봉사 조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민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정리하고 갔습니다. 조직이 정리하기 전에 이미 깨끗했던 겁니다. 다나카의 입이 닫혔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이 집회를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대규모 시위라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기준이라고 썼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이 규모에서 심각한 폭력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저는 세미나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야카와가 자기도 모르게 대답했습니다. 차량 방화와 상점 약탈이 따릅니다. 미국에서는요? 사사키가 말했습니다. 진압 경찰과 충돌이 빈번합니다. 맞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수백만이 분노해서 거리에 나오면 폭력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수백만이 매주 모였는데 폭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끝나면 광장이 깨끗했습니다. 세미나실이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야마구치 국장님, 이게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위기가 아닌 상황에서도 작동합니다. 분노의 상황에서도 작동합니다. 수백만이 모여도 작동합니다. 야마구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이 아니라 수긍이었죠. 한신 때부터 지켜온 일본 시민의 질서가 유일하다고 믿었던 사람이 다른 형태의 질서를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촛불 집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헌법이 작동했고 탄핵이 이루어졌습니다. 시민의 행동이 국가 제도를 파괴한 게 아니라 복원시킨 겁니다. 이케다가 메모장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모리타 선생님, 저는 방재연구소에서 15년간 위기 대응 패턴을 연구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사례들을 정리하면 하나의 패턴이 보입니다. 세미나실의 시선이 이케다를 향했습니다. 120년 전 국채 보상, 외환위기 금 모으기, 재난 헌혈, 코로나 초동 대응, 촛불 집회. 위기의 종류가 전부 다릅니다. 경제, 재난, 감염병, 정치. 전부 다른 영역입니다. 이케다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의 구조가 같습니다. 시스템이 가동되기 전에 국민이 먼저 움직입니다. 명령 없이, 보상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케다가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모리타 선생님, 이 패턴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저는 이것을 국민 초동 본능이라고 부릅니다. 이케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스템이 가동되기 전에 작동하는 국민 차원의 초동 대응 본능. 매뉴얼에 적히지 않았지만 매뉴얼보다 먼저 작동하는 시스템. 한국 국민의 몸속에 새겨진 비공식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즈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지타도요. 마츠모토가 팔짱을 풀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코바야시가 이케다 쪽을 보며 끄덕였고 와타나베는 처음으로 표정이 풀렸죠. 이토가 시선을 내려깔던 것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미즈도 텀블러를 내려놓고 앉은 자세를 바꿨습니다. 10명이 움직였습니다. 하야카와, 나카무라, 사사키, 다나카, 4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오타 심의관은 여전히 표정을 읽을 수 없었죠. 하야카와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처음과 달랐습니다. 조롱은 사라졌고 진지함이 들어 있었죠. 모리타 선생님, 인상적인 분석입니다. 진심으로 인정합니다. 세미나실이 약간 놀랐습니다. 하야카와가 인정이라는 단어를 쓴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하야카와가 테이블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왜 한국 국민에게만 이 본능이 있는 겁니까? 유전자입니까? 교육입니까? 문화입니까? 본능이라고 부르시려면 그 본능이 어디서 왔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하야카와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이야말로 이 세미나의 핵심이었죠. 패턴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왜 이 패턴이 한국에서만 반복되는지 그 답을 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야카와 과장님, 좋은 질문입니다. 아니, 이 세미나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영상이나 사진은 필요 없었죠. 그 답은 파얼참에서 드리겠습니다. 잠깐 10분만 쉬겠습니다. 오오타 심의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미나실에서 사람들이 일어나 커피를 가지러 갔죠. 저는 창가에 서서 도쿄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빌딩마다 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질서정연한 빛이었죠. 매뉴얼처럼 정해진 자리에서 정해진 밝기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다른 빛이 떠올랐습니다. 광화문 광장의 촛불. 정해진 자리가 없는 빛.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켜지는 빛. 그 빛이 수백만 개 모여 하나의 물결을 만들었던 장면. 커피를 들고 돌아온 하야카와가 제 옆에 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모리타 선생님. 예, 어렵군요. 그것이 하야카와가 한 말의 전부였습니다. 인정도 반박도 아니었죠. 하지만
그 두 글자 안에는 흔들리는 자존심과 이해하려는 의지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35년 전 이 건물에서 신입 공무원으로 매뉴얼을 외우던 시절이 떠올랐죠. 그때의 저는 매뉴얼이 답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매뉴얼만 완벽하면 어떤 위기든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35년이 걸렸습니다. 그 확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데요. 세미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 앉자 세미나실의 공기가 처음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형광등은 같은 밝기로 비추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표정이 달랐죠. 처음에 조롱과 반감 대신 무언가를 이해하려는 진지함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야카와의 질문에 답해야 했으니까요. 왜 한국 국민에게만 이 본능이 있는가? 그 답이 이 세미나의 마지막 열쇠였습니다. 세미나가 재개됐습니다. 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자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등을 기대고 팔짱을 끼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죠. 하야카와의 질문이 세미나실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왜 한국 국민에게만 이 본능이 있는가?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야카와 과장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본능은 유전자가 아닙니다. 교육도 아닙니다. 하야카와가 미간을 좁혔습니다. 경험입니다. 세미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가가 제때 오지 않았던 역사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가 마커를 집었죠. 16세기. 일본이 16만 대군으로 한반도를 침략했습니다. 조선의 왕은 수도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군대는 무너졌고 행정은 마비됐습니다. 화이트보드에 첫 번째 줄을 그었습니다. 국가가 멈췄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낫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학자들이 사람을 모았습니다. 승려들이 물자를 조직했습니다. 명령 체계도 없고 보급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두 번째 줄을 그었습니다. 19세기. 한국의 왕비가 외국 군대에 의해 궁궐 안에서 살해당했습니다. 나라의 중심이 꺾이는 충격이었죠. 그러자 다시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생, 농민, 학생이 지역 단위로 봉기했습니다. 세 번째 줄. 20세기 초. 한국은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국가가 소멸한 겁니다. 외교권, 군대, 사법권, 행정권. 전부 빼앗겼습니다. 저는 마커를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국가를 상실한 민족이 선택하는 건 보통 세 가지입니다. 순응하거나 동화되거나 침묵하거나. 다나카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부모들이 밤마다 아이들에게 몰래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발각되면 체포였고 생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먼저 가르친 것이 글자였습니다. 학자들은 목숨을 걸고 한글 사전을 만들고 숨겼습니다. 네 번째 줄. 그리고 35년 뒤 해방이 왔을 때 한국어가 즉시 국가의 언어로 복원됐습니다. 35년간 공식 언어에서 배제됐던 언어가 하루 만에 되살아난 겁니다. 나라를 되찾기 전에 이미 나라를 다시 만들 준비를 끝내놓았기 때문이죠. 저는 화이트보드를 돌아봤습니다. 네 개의 줄이 시간순으로 나란히 그어져 있었습니다. 20세기 후반. 군부 독재가 국민을 짓밟았습니다. 총구가 자국민을 향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사회는 공포에 침묵하거나 폭력으로 무너집니다. 한국은 둘 다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모였고 결국 독재를 무릎 꿇렸습니다. 다섯 번째 줄. 그리고 외환위기 때 금을 모았고 재난 때 피를 나눴으며 코로나 때 마스크를 먼저 썼고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저는 마커를 내려놓고 화이트보드를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이 줄들을 보십시오. 500년에 걸쳐 있습니다. 위기의 종류는 매번 달랐습니다. 침략, 국권 상실, 전쟁, 독재, 경제 위기, 감염병, 정치 위기. 전부 다른 영역입니다. 세미나실의 모든 시선이 화이트보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의 구조는 놀라울 만큼 같습니다. 국가가 멈추면 국민이 먼저 움직인다. 명령 없이, 보상 없이, 전국에서 동시에. 저는 세미나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하야카와 과장님, 이게 답입니다. 이 본능은 유전자가 아닙니다. 500년간 반복된 경험이 몸에 새긴 겁니다. 국가가 제때 오지 않았던 역사가 이 민족에게 하나의 반사신경을 심어 놓은 겁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기억은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은 필요한 순간에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500년간 같은 동작을 반복한 근육은 의식하지 않아도 움직입니다. 세미나실이 완전히 고요했습니다. 16세기에 낫을 들고 일어섰던 농민의 근육과 금반지를 빼서 줄을 섰던 부모의 근육과 코로나 검사소를 일주일 만에 세운 의료진의 근육과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도 쓰레기를 치운 시민의 근육이 전부 같은 근육입니다. 하야카와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지만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인의 애국심은 머리에 저장된 게 아니라 근육에 새겨져 있다고. 나카무라가 천천히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22년 동안 데이터로만 세계를 분석하던 사람이 데이터 바깥의 무언가를 인정하는 순간이었죠. 사사키가 팔짱을 풀었습니다. 군인은 말이 적었지만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등을 기대고 있던 몸이 앞으로 기울었죠. 다나카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후쿠시마 현장에서 자기가 봤던 것들, 기다리는 사람들, 줄의 끝에서 아무것도 오지 않던 그 시간들, 그리고 뉴스에서 봤던 한국의 모습들, 그 모든 기억이 하나로 연결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야카와가 입을 열었습니다. 세미나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가장 적대적이었던 사람, 가장 신랄하게 조롱했던 사람, 그 사람이 입을 여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모리타 선생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총무성에서 15년을 일했습니다. 매일 매뉴얼을 만들고 고치고 점검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고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야카와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가 계속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세미나실이 숨을 멈췄습니다. 후쿠시마 때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무관이었죠. 매뉴얼을 넘기던 게 저였습니다. 하야카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400페이지를 넘기면서 해당 페이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장면. 제가 했던 겁니다. 매뉴얼을 넘기는 소리가 위기대책실에서 가장 큰 소리였다고 하셨죠. 그 소리를 낸 게 저였습니다. 세미나실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저는 페이지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넘겼습니다.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무서웠으니까요. 매뉴얼에 답이 없다는 건 곧 제 15년이 무의미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야카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매뉴얼이 멈추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다음 지시를, 다음 매뉴얼을, 누군가의 결정을. 하야카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한국 국민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차이였습니다. 세미나실 전체에 무거운 감정이 퍼져나갔습니다. 야마구치가 고개를 숙였고 이케다가 안경을 벗어 눈을 닦았습니다. 스즈키가 입술을 깨물었고 후지타가 창밖을 바라봤죠.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야카와의 인정. 이 세미나에서 가장 단단했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오타 마사이코, 내각부 방제 담당 심의관. 이 자리 최고이자 세미나 내내 표정을 읽을 수 없었던 사람. 오오타가 천천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죠. 그리고 세미나실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15명의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리타 선생. 오오타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35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매뉴얼이 부끄럽습니다. 세미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내각부 심의관이 부끄럽다는 단어를 쓴 겁니다. 이 자리에서, 부하 직원들 앞에서 부끄러운 건 매뉴얼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매뉴얼이 전부라고 믿었던 우리가 부끄러운 겁니다. 오오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모리타 선생이 35년간 품어온 질문에 이제 저도 동의합니다. 시스템이 멈추는 순간 일본 국민은 기다렸고 한국 국민은 움직였습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직시하지 않으면 다음 위기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될 겁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5년. 아버지의 한마디로부터 시작된 여정이 이 순간에 닿았습니다. 세미나실의 형광등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죠. 저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처음과 같은 시선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시선이었죠. 저는 퇴임 후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서재 서랍 깊은 곳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세미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지도였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에 갔을 때 가져온 지도. 전쟁 직후의 지도라 도로도 불완전하고 지명도 제대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지도 한쪽 구석에 아버지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연필로 쓴 글씨. 오래돼서 흐릿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세미나실의 에어컨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국가가 없어도 국민이 국가를 대신하는 사람들이니까. 저는 3초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체가 눈앞에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35년간 서랍 속에서 잠들어 있던 한 줄의 예언. 아버지는 전쟁으로 모든 것이 사라진 폐허에서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맞았습니다.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전쟁 직후 1인당 소득이 아프리카보다 낮았던 나라가 세계 12위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문화 콘텐츠까지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세미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경제 정책이 뛰어나서, 지도자가 탁월해서, 물론 그것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더 깊은 곳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5개 줄을 가리켰습니다. 500년간 쌓여온 하나의 본능. 국가가 멈추면 내가 움직인다는 본능. 그 본능이 전쟁의 폐허 위에서도 작동했고, 경제 위기 속에서도 작동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질서정연한 빌딩의 불빛 사이로 멀리 도쿄 타워의 붉은 불빛이 보였죠. 여러분, 저는 일본의 시스템을 부정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오오타 심의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스템은 위기를 관리합니다. 매뉴얼은 혼란을 줄입니다. 그건 우리 일본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나카무라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매뉴얼에는 빈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빈 페이지를 채우는 건 시스템이 아닙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말했습니다. 사람입니다. 세미나시 고요했습니다. 한국은 그 빈 페이지를 국민으로 채워온 나라입니다. 500년 동안요. 그리고 그게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은 이유입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케다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스즈키가 따랐고 후지타, 마츠모토, 코바야시가 이어졌습니다. 와타나베, 이토, 시미즈가 합류했고 야마구치가 일어서며 박수를 쳤습니다. 나카무라가 서류를 치우고 두 손을 모았고 사사키가 군인 특유의 절도 있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다나카가 눈을 감은 채 손뼉을 맞았죠. 하야카와가 마지막으로 일어났습니다. 박수를 치면서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오타 심의관은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본식 인사 중 가장 깊은 예. 그것은 박수보다 무거웠습니다. 세미나 씨의 박수 소리가 가라앉은 뒤 오오타가 말했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의 내용을 내각부 방제 백서에 반영하겠습니다. 시스템과 국민, 양쪽을 모두 설계하는 방제. 그것이 우리의 다음 과제입니다. 세미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죠. 저는 자리를 뜨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35년이 걸렸습니다. 아버지의 한마디가 이 자리에 도달하기까지요. 그리고 그 한마디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도쿄 야경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눈이 젖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야카와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모리타 선생님, 다음에 한국에 가실 일이 있으면 저도 데려가 주십시오. 직접 보고 싶습니다. 매뉴얼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미나실이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아래 원탁 위에 빈 커피잔들과 서류 묶음만 남아 있었죠. 저는 가방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한국 지도. 오늘 이 자리에 가져왔지만 꺼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흐릿한 연필 글씨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지도를 접어 가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국가는 시스템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역사는 사람으로 이어집니다. 시스템이 멈추는 순간 매뉴얼의 빈 페이지를 채우는 건 언제나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은 그걸 500년 동안 증명해 온 나라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총무성 35년 관료가 도쿄에서 고백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시스템이 멈추는 순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움직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 이 이야기가 감동이 되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잊고 있던 대한민국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